요즘에 얼굴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더만요. 요즘 이번에 김혜지 향해서 막말한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민영 대변인. 나 그놈 얼굴 보고 괜찮게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애가 못됐어요? 못됐죠. 그 친구 혹시 우리 신인규 대표님 잘 알지 않아요? 그 이제 제가 당에 있을 때 이제 국민들이 뽑는 뭐 대변인 컨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1기고 그 친구가 이제 2기. 네, 그래서 저랑 활동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국대다가 그게 몇 기까지 갔어? 두 번째까지 하다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말기술이나 이런 건 좀 능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4명까지 우리가 다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뭐 윤석열 그 정부의 행정관으로도 가 있다가 당에 오면서부터 이제 한동훈 저격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그 의혹이 앞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본질을 그냥 다 노출시켜 버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치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망언을 이번에 했다고 아주 봅니다. 못돼 먹은 친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인성이 못돼 먹은 거죠. 인성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놈을 또 안 잘라. 이따 우리 한번 좀 따로 다뤄보겠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냐 하고 기자들한테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네, 너무 사소한 거에 네. 뭐 기사를 쓰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준비된 멘트예요, 사실은. 네, 당대표랑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간 짜고 하는 거고, 이걸 지금 이제 정치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한계와 이제 반한계, 한동훈 죽이기. 예, 이 지금 이면에 또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민영? 네. 미디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동훈계인데. 한동훈을 치려고 하는 친윤계죠. 한동훈을 치는 네. 장동혁 계인데. 장동혁계죠. 그러니까 이제 살리면서 오히려 이거를 프레임을 친한계 반한계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자체 판단을 한 것 같고 안 그래도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항소포기 논란 가운데 뭐 레거시 언론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줬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아마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친한계랑 어차피 한판 붙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을 오히려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미 정치적인 평가를 끝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요. 조현선 변호사님은 그 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그 방송에서 특히 라이브 생방송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방송에서 말실수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사실상 뭐 막말, 망언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진심 어린 사죄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성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 김혜지 의원한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사과는요.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뒤에다 뭘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기어이 뭘 붙이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열한 게 사실 박민영 대변인이 그 방송에 나간 이유도 사실 한동훈 때리러 나간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한동훈을 때렸으면은 뭐 우리가 그래도 널리 봐줄 수라도 있는데 한동훈이 공천했다라고 하는 김혜지 의원 또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인데 그 장애를 공격을 하는 아주 상당히 비열하고 그 장애를 혐오화하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뭐 본인들은 뭐 한동훈계에 대해서 타격을 줬다 내지는 지금도 친한계와의 일대 결전을 위해서 박민영 대변인을 감싸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엄청난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 전 받을 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아까 뭐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사소한 걸 집착해서 기사화한다. 기자의 질문을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게 아까 뭐 프레임 이야기했는데 저건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요, 저 상황이 김혜지 의원이 국힘당 미디어 대변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당 내에서 국회의원이 그 당의 당직자를 고소한 사건인데 이게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강윤미 대변인님?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인식의 문제. 정치는 많은 부분을 말로 합니다. 그리고 말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도 있고 분열을 획책할 수도 있어요. 분열의 언어, 증오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특히 정치권에선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언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 안 보이는 것만 빼면은 기득권이라고 그랬어요. 장애를 가진 걸 천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변에는 한동훈 계로 분류되는 김혜지 의원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격수로서 너는 수단,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쓰임새가 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들 좀 보십시오. 자그마한 일로 언론인들이 문제 삼고 있다. 기자들이 바로 반문했다는 거예요. 뭐가 작은 일이냐? 우리가 이걸 문제 삼는 거냐? 문제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그러면 몸통은, 이 혐오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걸 자백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태도는요, 진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인식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아니 강도를 목격했는데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 언론이 잘못된 일을 보고 국민들 앞에 알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잘못이라고 타박하고 있잖아요. 그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 강도들이 쓰는 논리죠. 근데 어떻게 강도가 원내대표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송원석이라는 자가 과거에 당직자 조인트를 깐 거예요. 이것도 사소하다고 하니까 당시에 본인도 당직자한테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그 사소하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저만 옳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정말 너무 아닌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아가지고요, 정말 이거 참 국익에 해롭고 빨리 정리되기를 아마 국민들이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정주 기자님, 제가 이제 박민영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몰라서 저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국대다 여기에서 대변인이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력이 뭐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고, 근데 본인 말로는 아주 뭐 뭐 정말 힘든 가정사를 뭐 이렇게 막 팔고 그랬는데, 그게 허위라는 의혹이 막 제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 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저 내용은 예전에,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디를 빌려서, 아이디 처음에 대통령실 들어갈 때 논란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일베. 예, 예. 아이디를 빌려서 이제 사실 자기 아이디가 아니고 이제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뭐 이혼하시고 본인은 동생과 나와서 하는데 이제 그런 약간 좀 과장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라도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뭐라 하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나갔던 그 지금 유튜버 있잖아요. 사실 그 유튜버도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장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그걸 언급해주지 않아요. 언급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거라서. 근데 거기 나가서 본인이 사실상 그 유튜버는 막 욕설도 하고 막 정말 저급한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본인도 사실상 약간 동조성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혜지 의원이 모욕죄,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 다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이 친구를 검색을 해봤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다. 험난했던 가정사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기숙학원에서 공부하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복수 합격했다. 그러나 박민영의 가정사가 허위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어머니는 세계 중심 나주뉴스의 대표이고 박민영은 이 법인에서 기자로 활동한 전적이 발견됐다.
또 박민영의 어머니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서 나주시장에 출마하려고 한 적이 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이 술에 빠져 지냈다는 아버지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가균형발전 책임자가 돼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기획했다. 박민영의 어머니도 아들의 과거 해고를 보면서 다 정확한 것은 아니었으라라는 첨언을 해 애써 당혹스러움을 감추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박민영의 부모는 모두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나무위키가 돼 있던데 나무위키는 신뢰도가 어떤가요? 정확히. 일단 뭐 일반인들도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걸러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박민영 대변인이 아마 부모님들이 호남 분이신 건 맞을 겁니다. 예.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마 박민영 대변인 추후에도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런 거 과거에 있는 발언까지 소환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원내 제1야당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말과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약간 저열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가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극단화에 치우쳐져 있는 것인가. 최근에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극우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그런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그런 망언까지 할 정도인 상황이기도 하죠. 그 연장선에서 여전히 박민영 대변인과 같은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가겠다. 망언을 하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선악 개념은 상당히 지양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박민영이 건들고 있는 인간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선악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저기 이제 악의 연대 같아요. 악의 연대. 그러니까 박민영은 지금 전 가장 웃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 인지도 다 올렸죠. 당에서는 또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당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칼로 또 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박민영 같은 제2, 제3의 박민영이 더 튀어나오고 이런 식의 악으로 우리가 규정해도 될 만큼 아주 정말 우리 공동체를 해롭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이익을 공급받는 이 모델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동혁, 송원석, 박민영 이 구조를 보면 이게 무슨 다단계 사기꾼들도 아니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빌런 정치로 우리가 보통 부르죠. 빌런 짓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이익이 부여되는 거예요. 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진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부모가 더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란 게 본인이 막 험난했던 가정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인 미천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이제 정치권 안팎으로 다니면서 이 친구가 뭐 얘기했다라는 부분하면 어쨌든 갈등 관계는 있었던 거는 같고 이 부모님과 그리고 이제 부모님 호남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제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편향과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랬고 근데 개인사로 본인의 또 치부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무위키도 근데 상당히 뭐 정확하다는 얘기는 많이들 평가는 하더라고요. 뭐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진짜 이제 국민들께 용서받기 위해서 사죄 드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에서 책임을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더 반성적 그 성찰과 사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더 저런 식의 망동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 이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걸 되는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의 연대를 어떻게 깨부수느냐가 정말 이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말 지금 위태로운 지경 아니냐. 이정기 그런 생각이 기자님 듭니다. 저자 만나본 적 있어요? 자주 만났죠, 저희. 그래요? 네, 출입 기자니까 어. 그 대변인 하면서 근데 약간 전형적인 그 좀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어릴 때 이제 경험이 없이 오면 약간 그 소위 말해서 어깨뽕 맞는다 하죠. 약간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느낌상. 그리고 논평 좀 쓰고 어디 가서 이제 해설 좀 하면 우쭈쭈쭈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슬아슬한 작두를 타다가 나온 건데 제가 어제 전화를 좀 돌려봤었어요. 근데 제일 놀랐던 거는 이 박민영을 위해서
박민영 자체도 문제인데 박민영은 처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덕지덕지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사과에다가 조건을 몇 개 붙입니다. 내가 장애인 할당 얘기한 거는 그 의석수 전체를 말한 게 아니다. 비례대표 전체 중에 뭐 18번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장애인이 전 인구의 3%인데 이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몇 개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박민영은 살짝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간접적으로 사표를 반려하면서부터 이제 태세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구나. 내가 방금 예를 들면 길에서 사람을 물었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개가 이제 또 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네. 주인이 제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송원석이가 이제 불을 질러요. 그래서 당에 있는 이제 주요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틀만 버티면 된다. 멘트는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 가지 지금 이제 한동훈이 박범계 의원한테 토론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론스타가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 엄청나게 그 줘야 됐을 만약에 우리가 지면 줘야 될 돈이 얼마였죠? 처음에 론스타가 2012년에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때 달라고 했던 한국 정부한테 달라고 했던 돈이 46억 달러 정도거든요.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46억이면 1조 가까운 거 아니에요? 46억이면 거의 뭐 7조 가까운 돈이죠. 7조. 예, 네. 6조, 넘는 거죠. 6조 8천억 원 정도라고 환산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원래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10년 정도 소송 심리가 진행이 계속되었고요. 2022년에 와서야 결론이 났는데 청구했던 금액 중에 한 4.6%만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94%는 한국이 이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6%가 인용이 됐는데 그 금액도 사실은 적지는 않죠. 금액이 한 2억 1,650만 달러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돈은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의 신청하자, 취소소송 제기하자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아니 구태여 우리가 96%나 이긴 소송인데 그 취소 소송 자체가 인용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구태여 이걸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자만 늘어난다.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결국에는 고집이 피웠죠. 그래서 취소 소송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졌었고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서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왔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승리하는 승소했고 그것이 이번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마치 자기 때문에 다 이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구태여 치면 마지막에 2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럼 그 당시 고집을 좀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한 거는 2012년부터 소송을 수행했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요. 모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합심해서 이 소송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한동훈이가 우리가 이겨놓은 소송에 숟가락 얹은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내가 하는 것에 숟가락 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왜 웃음이 팍 튀어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개인사 논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관련된 국제 소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해가지고 됐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한동훈이라는 개인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 기간 동안에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소송 제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안에 관여를 했을 뿐이지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최를 얻은 건요 그 이전이에요. 한 10년 전에 월드컵 개최지 결정하고 그 이후에 DJ 정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또 해내는 거거든요.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가라는 업무가 수개의 정권들의 영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 그때 당시에 요 결정 하나에 대해서는 전 잘 결정했다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 모든 걸 했다라고 유치찬란하게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 그 내지는 어떤 리더로서 어떤 그 공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잘 된 건 내 탓이고 안 된 건 다 남 탓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 부분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기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뭔가 좀 돋보이는 찬스라고 생각하면 막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거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장동 항수 포기권 가지고 박범계 의원한테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주 기자님 보시기에 토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본인 이제 띄우려고 몇몇 이제 박범계 전 장관 전에 타겟을 몇 명 삼았어요. 뭐 조국 대표, 예를 들면 뭐 추미애. 네, 추미애 직접 나와라. 네, 정성호 장관 하자. 본인이 이제 체급 키우는 뭐 유튜브 스타면 할 말 없는데 자기보다 큰 채널하고 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다가 근데 정작 뭐 김규현 변호사라고 지난번에 이제 박상수 변호사는 했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대전 신청하니까 또 피해요. 사실 그러면 토론하고 싶으면 누구든 상대 가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박범계 전 장관은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듭 짓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장관하고 해서 굳이 이 판에서 뛰어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게 명분 그랬죠. 깐죽거리지 마라. 이제 태도를 바꾸면 좀 할 의향이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댓글 보니까 바로 댓글 자체가 깐죽이면서 이렇게 또 왜 도망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한동훈 아까 제가 그 정부 체계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은 이 토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론장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토론인데 지금 한동훈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게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끝난 문제를 가지고 뭘 토론하자라는 것도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전형적으로 지금 본인의 이 이슈 주도권 내지는 이 공론장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본인보다 체급이 큰 사람들에게 걸고 다니는 거는 뭐 그 심정은 이해는 하나 저게 전형적으로 이준석식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따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준석 같은 그 반정치인을 따라하고 앉아있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뭐 일부 언론의 관심을 단기적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전 정치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하고 토론 붙으면 5분 안에 작살낼 선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신인규라고. 근데 저는 뭐 하자고도 안 하지만은 하자고 해도 뭐 안 응하죠. 그러니까 저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런 식으로 정치를 배워가지고는 아니 따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정치 배우고 이준석을 따라합니까? 저 한심한 작태 아니냐. 아마 당에서도 환영 못 받을 겁니다. 자기 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복싱 세계 챔피언인데 자기한테 질놈들만 골라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복싱 챔피언은 세계에서 복싱을 제일 잘한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챔피언이면. 상대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놈의 양민학살 맨날 주제도 양민학살 사람도 양민학살 골라다녀요. 그 한동훈 전 대표 맨날 계엄 나오면 발작부터 눌리거든요. 맨날 자기가 계엄 해제했다고. 저 물어보고 싶어요. 12월 8일 날 한덕수랑 한동훈 공동정부 만든다며요. 아 나와서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자기 책 보라는데 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 책을 3회 독했는데 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 제가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요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의 관심과 조명 무지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실은 없고 그런 포장지에 관심이 많고 항상 본인이 이길 자리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진솔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제가 됐든 피하지 않고 답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건데 저런 유형들은 이길 상대만 골라가지고 이길 주제로만 토론합니다.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강훈이가 저항권이라는 단어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올바르지 않고요.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저는 매우 어둡게 봅니다. 매우 어두울 토론 스타일이 뭐냐면 1시간을 주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토론에 대한 공부보다 상대 찾는데 59분을 씁니다. 네, 누가 나보다 약한가? 누가 이 주제에서 강한가? 그래놓고 1분간 딱 누구 골라서 토론하자고 SNS에 어젯밤에 김민석 총리가 그 론스타 승소한 거 발표한 이유 있잖아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페이스북 10개로 올렸어요. 그 김민석 총리 발표 이후부터. 중독이에요, 중독. 네, 다 자기 론스타 관련해서 내가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 이렇게 그 당시에 뭐 꺾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통 무슨 말 나오냐면 오늘 아침에도 뭐 SBS 나왔더라고요.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 좀 잠자코 있으면 한동훈이 했다고 한마디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짓을 하니까 나오던 말도 칭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게임이 아닌데 정치에는 물론 승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선거 때는 뭐 경쟁도 하니까 이제 승패 개념이 있기는 하나 정치는 그 승패조차도 결국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인데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저런 토론 찔러다니면서 군고구마 이것나 안 익었나 확인하는 방식의 저런 정치 태도 내지는 토론해가지고 아니 백전백승이죠. 이길 사람하고만 토론하는데 어떻게 쉽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전 이미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좀 이번에는 좀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 따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준석을 따라합니까?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질 때 지더라도 전 좀 더 그게 당당한 태도 아니겠는가. 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내 공간이 없어서 불쌍합니다, 그런 것 불쌍해. 같은데. 좀 딱해요 보면은. 한동훈 박범계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두 사람이 붙은 적은 있죠. 토론은 아니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박범계 의원하고 국회에서 한판 뜬 적은 있어요. 그때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도 저거 많이 패러디 되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보면 뭐 내가 뭐 했나요? 뭐 제가 카드로 계산한다 했나요? 네? 제가 카드를 낸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냐를 가지고 늘 토론을 하니까 좀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저 뭐 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동훈이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999가지 이유 가운데 딱 하나는 시선이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을 보지 않아요. 한때는 윤석열을 봤다가 한때는 김건희를 봤다가 한때는 검찰을 봤다가 한때는 한덕수를 봤다가 정치인은 그 자기의 눈이 항상 국민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얼른 돌아보고 그래도 자기가 안 된다면 아 이건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뭐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보통 뭐 서사라고도 하는데 그날그날의 행동들과 판단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라는 뭐 본인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정치인이라고 친다면은 너무 지금 많은 판단거리를 국민들에게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복권으로 치면 이미 다 긁어본 복권이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꽝인데 꽝을 1등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저렇게 뭐 항소포기 찔러보고 론스타 찔러보고 하는 건데 저거 해도 국민들이 다 현명하게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려면 한동훈이 그동안의 인생을 잘 살았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좀 얍삽하게 살아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한동훈은 한 번이라도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봤는지 모르겠어요. 권력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의 말로는 바로 그 전에 자신이 섬겼던 윤석열이가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왜 대통령을 하는가를 물어봤다면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불행해지지는 않았겠죠. 김진관 판사 칭찬 하나만 더 합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판 증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거부해요. 거부. 내가 지금 뭐 구속 뭐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다. 보다 못해서 이런 것도 거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꼼짝 못하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 내역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사항은 정언을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으신가요? 어떠한 사항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체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일단 준비하신 질문을 하시고요. 들어보시고 정언 거부를 하시면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셨습니까?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고요. 네, 사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아, 이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질문 같은데.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원내대표라는 게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국회 내에서 당론 조율을 하거나 각종 협상, 입법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아니,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역할 등에 관해서도 예. 영장에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거부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직접 뭐 확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언을 거부합니다. 층원 거부권 그런 거 아니야. 야기야. 층원 거부권은 저게 아니고 자기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나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개별 질문에 대해서 판단하고 증언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성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무조건 그냥 난 증언 거부해. 저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본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저렇게 왜 그러겠어요. 어설프게 뭔가 조금이라도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냥 통으로 날려버려. 이건 뭐냐면 변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조율을 했겠어요. 자, 요거는 요렇게 저렇게 나 잘 모르겠어. 나 그냥 거부할래. 나 기억도 못할 것 같고 떨려가지고 나 지금 무서워. 다 거부할게. 이거. 임정신은 증언했을까요? 그거는 했대요. 그것만 했대요. 그것만. 증인 이름이 뭡니까? 그것만 했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고 30차례 질문했는데 다 증언 거부하고 자기 신분이 뭔지 얘기할 때만 딱 한 번 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웬만하면 용어를 순화해서 쓰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이거 개망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지금 법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 개망신이에요.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세운 인물이에요. 진짜 장동혁 지금 대표도 문제지만 한때 저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부끄러워서 진짜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런 자들이 윤석열 때 다 좌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참 하는 재판을 보면서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못하는 자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직위원이 날리기는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너 지켜보고 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모시려고 하는데 직위원 같은 거는 판사도 아니다. 이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합디다. 들어보시죠. 지금 원래 12월 결심 선고를 얘기했다가 다시 또 1월 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직위원 재판장이 코트를 장악하지 않고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현출하고 있고 법정의 권위가 서지 않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선고하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어떠세요? 재판을 진행을 하셨을 때 이런 방식의 재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료 판사들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런 동료 판사가 그랬다면 아마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 정도다.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속기가 될 텐데 그걸 읽어보는 항소심 판사나 혹은 그걸 나중에 보는 국민들의 그 심정을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겠습니까? 배석 판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교체 요구해야죠. 배석 판사를 교체 요구했습니다. 입 다물게 하고 교체 요구해야죠. 판사도 아닙니다. 판사도 아니죠. 판사도 아니. 아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뭐 칠순잔치 사회 보는 놈 같다고 직위원이 제가 또 입을 또 그렇게 놀렸네요. 참 또 방정맞게. 레크레이션 강사가 어울린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저런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박성재나 아니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하고 그랬던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족층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논리 게임을 하고 자기들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그런 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존재가 우리 눈에 잘 안 띄었을 뿐이지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연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런 논리들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시대의 교를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내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판단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법 논리만 가지고 유무죄나 아니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해도 가히 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질문을 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강수영 변호사님한테 짧게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001274님. 윤석열 구속 만료 1월 18일, 한덕수 선고 1월 28일. 1월 28일로 잡혔나요? 뉴스에 따르면 아마 그쯤일 것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심리가 11월에 끝나면 12월 선고가 정상인데 왜 선고를 윤석열 구속 끝나는 1월 28일로 늦추나요? 재판부가 이제 여러 고민을 한다고 그때 아마 고뇌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을 여러 번 하고 이제 밀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승만 부장판사는 계속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밀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심리는 11월 26일에 종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근데 선고일이 좀 길죠. 그 11월과 1월 사이에 기간이 길잖아요. 이게 저도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보통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은 한 달에서 한 달, 뭐 조금 빠르면 20일,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 정도 텀을 두긴 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선고할 때 그 기록의 분량이라든지 증인의 수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면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는 선고할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맞아요. 원래 더 걸려야 사실 충실한 판결문을 쓰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했을 때는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법원의 실무례를 생각해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 복잡한 사건은 좀 길면은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선고 기간을 늘리게 잡는 것은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다. 근데 더 서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고문 이렇게 한 거지 선고기일은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공판 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보도된 거 그럼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윤석열 추가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월 말에 있을 법원 인사 전에 직위원이 선고한다고 얘기했다. 그거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중에 직위원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 심리 그 날짜를 추가로 지금 지정을 한 게 14일, 15일이거든요. 그럼 그때 변론을 다 종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선고까지 한 달을 잡아도 2월 말 정도 전에 최종 선고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위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월 초중순쯤에 아무리 빨라도 그때쯤에 윤석열 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직위원은 무조건 용서가 안 되는 게요. 지가 풀어줬잖아요. 그게 1월 18일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죄를 갚으려면 별수를 다 써서라도 1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그렇죠. 그나마 용서가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 아무리 별 날제를 해도 이 직위원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경우에는 지금 12월에 휴정기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26일 날 변론 종결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정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선고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연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요. 김영일님께서요. 강수영 변호사님, 전혜연 부원장님, 김성환 평론가님 곧불 조심하시고 윤석열, 김건희의 3년 동안의 추악한 민낯을 들출 수 있는 국가 기록물 다 까볼 수는 없나요? 이거는 입법사항일 거예요.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마치 이제 우리가 과거사 중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변곡점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입법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조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지금 뭐 특검만 의지해가지고 국민들이 특검에서 발굴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리면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겨우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으로 보지 않고 묻히는 게 있지 않을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종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란은 그 정권을 청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뿐만이 아니고 그 정권 전체에 있었던 일을 청산하는 과정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정제 작업을 쉽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원도 이제 재판 받고 있는데 징역 3년 구형 이걸 듣고 놀란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연세가 지긋하신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노상원이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는데 말이 되는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이제 다른 겁니다. 지금 노상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재판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어제 구형 3년 받은 것은 개인정보. 이 노상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자가 뇌물을 받아 처먹고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막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걸 알선수재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된 거죠? 네, 알선수재 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형이 원래 낮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원래 형 상한이 5년이에요.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이고 근데 금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본인이 알선한 대가로 받은 돈이. 그 금액 숫자가 다른 사건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선수재는 벌금형도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다면 알선수재 중에서는 중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세상에 노상원이 폭파 수장 막 이렇게 했던 놈인데 징역 3년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놀란 분이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형을 3년 구형했으니까 선고가 3년 나올 수도 있고 2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게 선고가 되면은 또 이자는 계속 이제 그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노상원도 일단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을 공개하다 보니까 노상원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노상원 하면은 계속 화면에 나오는 게 잡혀갈 때 위에 이렇게 뭐 군밤장사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이렇게 기자 째려보고 이것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국회에 나와 군복 입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우리가 이제 봤는데 어제 보니까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아 저렇게 생긴 놈이구나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한번 최후 진술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국가전복 위기까지 초래한 내란 사건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제 결행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 그리고 김모 대령, 정모 대령 기소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멀리서 보여서 그 낯짝을 제대로는 못 들여다보는데 저걸 딱 보면서 얼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혜원 원장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참담한 게 뭐냐면은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인물은 민간인, 전 사령관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민간인이에요. 그런데도 뭐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기 때문에 제2수사단 뭐 꼰다 그러고 저는 저 멀쩡한 인물이 그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 보면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송 나가서 저한테 악마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악마 아닙니까? 뭐 이재명 뭐 여러 사람들을 쭉 적어놓고서는 뭐 수장을 시키네 어떻게 암살하냐 계획을 다 써놓은 걸 보면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꼭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 외에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역시 판결을 누가 하냐고 봤더니 지경 부장판사가 노상원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최상목 같은 인물 있잖아요. 인선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찌질하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되신 대로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부에 나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을 변호사들하고 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노상원 수첩을 보면 이 윤석열과 내란에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사악한 계획을 짰는지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민간인인데도 저런 식으로 인사까지 개입하고 아니 세상에 지금 국방 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김용현이가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윤석열 때 민간인들이 잘 나갔네. 민간인 비행기 전용기 태워주고 주술사들이 잘 나가고 이제 법사.
윤석열 때는 민간인을 했어야 되네. 나는 민간인이었는데 왜 자신도 없어 나한테. 김건희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뭔가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기획하고 뭔가를 생각할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게 가능한 사람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김용현이라는 사람도 노상원이라고 하는 정보사 출신이고 뭔가 계획서 만들어와 이러면 기획해가지고 뭔가 착착착 해가지고 오니까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너가 기획하고 하면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노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 인사에 개입하면서 떵떵거리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전보듯이. 더 비극은 그 노상원 또 비단아 씨한테 또 전보고. 오늘 나쁜 자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힘당은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장동혁은 지난번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는데도 이거 다 계획된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운영하는 유튜브인가? 더 극우 쪽으로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중도 확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동혁, 전광훈, 황교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자기들이 갈 방향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세력을 원래 자기 세력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자기 세력은 지금 결집은 안 돼 있고 확장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란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극우 세력이라도 자기가 결집을 해야 그래야 당에서 자기가 권위가 서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선거 상관없이 나는 내 뒤에 장동혁 개라고 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길게 보고 지금 저런 식의 전략을 전 짜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저런 식으로 일종의 극우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장동혁 대표가 큰 공헌을 하고 계신다. 전 정말 어이없었던 게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란당입니다 라고 완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다시 정계 은퇴하려고 약간 관심을 호소하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장동혁이 그걸 더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라는 직분을 잊고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더 어이없는 것은 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당내 인사들이 막 방송 나가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거 즉흥적 발언이 아니다. 계획한 거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선거 뭐 직원 말건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내 극우 세력만 조직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세력이든 우린 다 품겠다. 무슨 뭐 빅텐트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키메라라고 그러죠. 의학용어 중에 하나의 세포 안에 다른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상상의 동물 속에 막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있잖아요. 키메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생각에 지금 여론을 선동할 때는 그런 게 좋을지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우리 모두 모입시다. 좋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그 수많은 분파들이 합치는 순간 우리도 지분 내놔. 공천권 내놔. 우리 지분 몇 자리 줘.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합집산 속의 그 싸움 속에 장동혁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야 너네는 요속으로 만족해. 너네 여기서 만족해. 정리할 능력이 될까요? 그러려면 본인의 지지율이 있어요. 본인의 지지율이. 본인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겠어요. 자멸로 가고 있는 키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키메라 나중에 목 잘려 죽지 않아? 거기까지. 좀 무서운. 메두사는 뭐예요? 메두사는 뱀 종류인데 세 개 머리 있는 뱀 아닌가요? 네. 제가 키메라는 좀 머리가 많을 거예요. 더. 네. 예.